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 5부 왓슨 박사의 두 번째 보고서 황무지의 불빛 바스커빌관 10월 15일 친애하는 홈즈에게 내가 여기 내려온 뒤 자네에게 별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자넨 내가 까먹은 시간을 벌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걸세. 이제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 지난 보고서에서 난 베리모어 집사에 관한 얘기로 끝을 맺었는데 이제 내 수중엔 자네를 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이야기 보따리가 있다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차례로 일어났어. 어떻게 보면 상황은 지난 48시간 동안 더 분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자네에게 모두 털어놓을 작정이니까 알아서 판단하게. 다음 날 아침, 난 아침 식사 전에 반대편 복도로 내려가 전날 밤 베리모어가 들어갔던 방을 조사해보았네. 난 베리모어가 앞에 서서 뚫어지게 밖을 내다보던 서쪽 창이 집안의 다른 창문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 그 창으론 가까운 황무지가 훤히 바라다 보였네. 두 그루의 나무 사이가 횡하니 뚫려 있어서 창가에 서면 황무지가 곧장 건너다 보이는 거지. 하지만 집안의 다른 창으론 먼 곳의 풍경만 보이거든. 따라서 베리모어가 굳이 이 창문을 택한 것은 그가 황무지에 있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난밤은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베리모어가 이 창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리는 만무하지. 그런데 문득 베리모어의 정부가 걸어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 그렇다면 그가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것이나 그의 아내가 불안해했던 것이 다 설명이 되거든. 베리모어는 시골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미남자니까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충분해 보였어. 내가 다시 침대에 누운 뒤 들었던 문 따는 소린 그가 은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밖에 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난 아침나절에 이런 식으로 추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네. 하지만 베리모어의 그런 행동이 진짜 무슨 이유 때문이었던지 간에 혼자서만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좀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졌어. 그래서 난 조반을 마친 후에 준 남작을 서재에서 만나 내가 목격한 것을 낱낱이 얘기했지. 그는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었네. 난 베리모어 집사가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사를 만나 그 얘기를 할 생각이었죠. 준 남작이 말했지. 나도 왓슨 박사가 얘기한 그 시간 무렵에 집사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두세 번 들었습니다. 밤마다 그 창문을 찾아가는 모양이더군요. 난 말했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집사 뒤를 따라가서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홈즈 선생께서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홈즈라면 경이 방금 말한 대로 행동할 겁니다. 베리모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뒤를 밟을 거예요. 난 말했지.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소리를 들을 텐데요. 집사는 귀가 약간 어두워요. 그리고 들키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봐야지. 오늘 밤 내 방에 앉아 있다가 집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헨리경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두 손을 비볐네. 황무지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단비 같은 모험을 내심 반기는 것이 분명했어. 준 남작은 찰스경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를 그렸던 건축가 그리고 런던의 하청업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곳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 플리머스의 실내 장식가와 가구업자도 들락거리는 것으로 보아 우리 친구가 가문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원대한 구성에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게 분명해. 저택의 개조와 가구 배치가 끝난다면 준 남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내뿐일 것일세. 헨리경이 아름다운 스태플턴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여자한테 저렇게 사족을 못 쓰는 남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네. 그 숙녀가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해. 하지만 헨리경에게 진정한 사랑의 길은 예상보다 험난하다네. 예를 들면 오늘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친구는 굉장히 당황하고 괴로워했어. 베리모어에 대한 얘기가 끝나자
헨리경은 모자를 쓰고 외출할 준비를 했어. 당연히 나도 따라서 외출 준비를 했지. 왓슨 박사,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준남적은 야릇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네. 내가 뭘 할 건가는 경희 황무지에 가는지 안 가는지에 달려있죠. 난 말했네. 그래요. 난 황무지에 갑니다. 아, 경도 나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사생활에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홈즈가 신신당부한 거 알고 있죠? 난 경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혼자 황무지에 나가는 일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헨리경은 유쾌한 얼굴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네. 하, 친애하는 벗이요. 아무리 지혜로운 홈즈 선생이라도 내가 이곳에 온 뒤에 생긴 일을 예상하진 못했어요. 왓슨 박사는 날 이해하죠. 박사님도 남의 흥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난 혼자 나가야겠습니다. 난 진퇴양난이었어.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 준남작은 지팡이를 집어들고 나가버렸어.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혼자 내보낸 것이 심히 후회스러웠지. 난 런던으로 돌아가서 자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털어놓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인가를 상상했어. 정말이지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지. 헨리경을 따라잡기엔 아직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당장 메리 빗가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네. 난 길을 따라 힘껏 뛰어갔지만 황무지로 가는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헨리경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네. 혹시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동산 위로 올라갔지. 그것은 버려진 채석장이 있는 바로 그 산이었어. 꼭대기에 올라가자 헨리경의 모습이 보이더군. 그는 앞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숙녀는 다름 아닌 스테플턴 양이었어. 둘 사이에 이미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이 분명했고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지.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으며 열심히 대화를 나누더군. 난 스테플턴 양이 뭐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빠른 손짓을 하는 걸 보았어. 헨리경은 주의 깊게 듣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강한 부정의 뜻으로 한두 번 고개를 흔들었지. 난 바위 틈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네. 물론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가서 은밀한 대화를 방해하는 것도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지.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의무는 잠시라도 헨리경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친구 몰래 뒤를 밟는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의무였어. 하지만 난 산 위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내 행동을 고백해서 양심의 짐을 더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어떤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준남작을 보호하기엔 내가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내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과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자넨 이해해 주길 바라겠네. 우리의 친구 헨리경과 승려분이 멈춰서서 대화에 열중해 있을 때 나는 문득 둘의 만남을 지켜보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공중에 떠있는 푸른색이 언뜻 보여서 눈을 들어보니 그것은 막대에 달린 보충망이더군. 한 남자가 보충망을 들고 기복이 심한 땅에서 움직이고 있었어. 그것은 스테플턴이었지. 그는 두 남녀에게 나보다 훨씬 가깝게 접근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헨리경이 스테플턴 양을 와락 껴안았지. 경이 팔은 숙녀분을 안고 있었지만 그냥 고개를 외면한 채 몸을 떼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 경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네. 스테플턴 양은 뭐라고 항의하는 것처럼 한 손을 들어 올렸지. 다음 순간 나는 두 남녀가 황급히 떨어진 다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네. 그것은 스테플턴 때문이었어. 그는 바보 같은 포충망을 등 뒤에 매달고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네. 그는 두 연인들 앞에서 흥분이 극에 달한 채 마구 손짓 발짓을 했어. 멀리서 보니 무슨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보이더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스테플턴은 뭐라고 해명하는 헨리경에게 욕을 퍼붓고 있는 것처럼 보여다네. 헨리경도 자신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점 화가 나는 것 같더군. 숙련 옆에서 고고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마침내 스테플턴은 몸을 휙 돌리더니 위압적인 태도로 누이 동생에게 손짓했고 동생은 어쩔 줄 몰라하며 헨리경을 한번 쳐다보곤 오빠를 따라 걸음을 옮겨 놓았네.
박물학자의 환한 몸짓을 보니 누이 동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더군. 준 남작은 우두커니 서서 남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을 보니 그 심정이 얼마나 쓰라린지 알겠더군. 난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친구 몰래 그렇게 내밀한 만남을 지켜보았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어. 난 산을 뛰어내려갔고 밑에서 준 남작을 만났다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네. 아니 왓슨 박사,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겁니까? 헨리경이 말했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득부득 내 뒤를 쫓아온 것은 아니겠죠? 난 준 남작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털어놓았지. 그를 혼자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를 찾아서 달려왔던 것,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목격했던 것 등 순간적으로 경은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았지만 내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자 노여움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네. 그는 마침내 처량하게 웃더군. 들판 한가운데라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젠장,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구애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인가. 또 그 구애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이 되었느냐 말이지. 박사는 도대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 동산 위에 있었습니다. 허! 우리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네 그려. 그 오빠라는 작자는 훨씬 앞쪽에 있었는데 말이오. 박사는 그자가 우리를 덮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네, 봤죠. 그 오빠라는 자 말입니다. 박사는 그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는 항상 그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자나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왓슨 박사, 박사님은 몇 주 동안 나랑 같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의 세속적 지위에 대해서는 시비할 것이 없을 터이니 그자가 싫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일까? 난 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소이다. 그런데 그자는 내가 제 누이 동생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더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 말고 몇 가지 얘기를 더 했죠. 정말이죠, 왓슨 박사님. 내가 스태플턴 양을 안 지는 몇 주밖에 안 됐지만 처음부터 그 여성은 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태플턴 양도 내가 옆에 있을 때 행복해했고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숙녀분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자는 갖은 수단을 써서 우리 둘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래서 난 오늘에야 처음으로 숙녀분과 단둘이 몇 마디 말을 나눌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스태플턴 양은 흔쾌히 나와 만날 약속을 했지만 정작 둘이 만났을 때 한 얘기는 사랑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자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숙련 여기가 위험한 곳이고 내가 여기 있는 한 결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되풀이했어요. 난 그녀에게 일단 당신을 만난 이상 서둘러 이곳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내가 이곳을 떠나기를 원한다면 제발 나와 같이 가달라고 말했죠. 그 말은 다름 아닌 스태플턴 양에 대한 청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대답할 새도 없이 그 오빠라는 작자가 미친놈 같은 얼굴을 하고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 작자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회색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했어요. 도대체 내가 숙녀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요? 내가 준 남작이라고 해서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 작자가 숙녀분의 오라비만 아니었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난 그자에게 당신 누이 동생에 대한 내 감정에 부끄러운 점은 요만치도 없고, 당신 누이가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 그자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부어댔습니다. 숙녀분이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해서 내가 좀 참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자 박사도 보았다시피 그자는 동생을 데리고 휑하니 가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왓슨 박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말 좀 해주시오. 그러면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 난 한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보려고 했었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사태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네. 우리의 친구는 자귀, 재산, 나이, 성격, 외모, 무엇을 보든 나무랄 데 없는 신랑감 아닌가. 내가 알기론 바스커빌 가문에 내려진 저주만 아니라면 헨리경 자신에겐 전혀 흠잡을 구석이 없어. 그런데 경의 구애가 당사자인 숙녀분의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거칠게 거절당했던 것이나 숙녀분이 묵묵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은 정말 의외였네. 하지만 우리의 이러저러한 추측은 오후에 스태플턴 자신이 찾아오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지. 그는 아침 나절에 무례에 대해 사과하고 헨리경과 서재에 들어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네. 그 결과 불안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 표시로 우린 금요일날 메리핏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지. 난 이제 그자가 미쳤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헨리경이 말했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자가 나에게 달려들 때의 눈빛을 잊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자가 나중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던가요? 그는 누이 동생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 점에 대해선 그가 숙녀분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둘은 항상 같이 살았는데 누이 동생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반려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이 동생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는 내가 누이 동생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몰랐다가 자신의 눈으로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또 누이 동생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자 너무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일에 대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누이 동생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평생 옆에 잡아둘 수 있다고 상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누이 동생이 자기 곁을 떠나야 한다면 다른 사람보단 나 같은 이웃에게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자신에겐 타격이 될 터이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고 3달 동안 누이 동생과 사랑이 아닌 우정을 나누는데 만족하겠노라고 약속한다면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어떤 반대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고 그래서 결혼 문제는 유보되었고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수수께끼 하나는 풀렸다네.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진흙탕 속에서 뭔가가 바닥을 친 것일세. 우린 이제 스태플턴이 누이 동생의 구원자에게 그 구원자가 헨리경처럼 유망한 청년임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이유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난 뒤엉킨 실구러미에서 뽑아낸 또 하나의 시를 더듬어 보려고 하네. 그것은 한밤중의 울음소리, 베리모 부인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 집사가 밤마다 아무도 몰래 서쪽 창가를 찾아가는 이유에 관한 것이지. 신의 하는 홈즈, 축하해주게. 그리고 내가 자네의 대리인으로서 자네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해주게. 자넨 나를 믿고 이곳에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걸세. 이 모든 수수께끼는 하룻밤의 수고로 완전히 풀렸거든. 난 하룻밤의 수고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틀 밤의 수고였지. 왜냐하면 첫날 밤에 우린 완전히 허탕을 쳤으니까. 난 헨리경의 방에 가서 경과 함께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기다렸지만 층계참에 걸린 시계 종치는 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네. 그것은 참 철학맞은 불침번이었어. 우린 결국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지. 다행히도 우린 실망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의했어. 다음 날 밤, 우린 등잔불을 낮춰놓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네. 시간은 정말 한없이 느리게 기어가더군.
그렇지만 우리 둘 다 인내심과 호기심 하나로 버티며 그 시간을 견뎌냈지. 사냥꾼이 덫을 놓은 다음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바라고 그 앞에서 지킬 때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시계가 1시를 치고 2시를 쳤지. 시계가 2시를 쳤을 때 우린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어.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린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나서 피곤해 저런 신경을 곤두세웠지. 우린 복도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린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가 문 앞을 지나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 다음 준 남작이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었고 우린 베리모 집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지. 촛불을 든 집사는 벌써 회랑을 돌고 있었기 때문에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네. 우린 맞은편 복도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어. 큰 키에 검은 턱수염을 기른 집사가 곧 반대편 복도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네. 그는 어깨를 움츠린 채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가더군. 그리고 예전에 그 방으로 들어갔어. 어둠 속에서 방문의 윤곽이 촛불빛을 받아 잠깐 드러나는가 싶더니 어두운 복도로 한 줄기 노란 불빛이 흘러나왔네. 우린 복도 마루를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그 방을 향해 다가갔네. 우린 미리 구두를 벗어놓고 나왔지만 그래도 낡은 마루가 발밑에서 삐걱거렸어. 집사가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집사는 약간 귀가 어두웠던 데다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 마침내 그 앞에 이르러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집사가 손에 촛불을 들고 창문에 붙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는 전전날 밤과 똑같은 자세로 긴장한 하얀 얼굴을 유리창에 붙이고 있었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준 남작은 원래 거침없이 행동하는 직선적인 사람이야. 그가 뚜벅뚜벅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베리모어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창가에서 비켜섰어. 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우리 앞에 서 있었네. 그는 헨리경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어. 그의 지켰던 검은 눈동자인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지. 베리모어!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어찌나 떠는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 그가 손에 든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들이 위아래로 춤을 추었지. 창문 말입니다, 주인님. 밤에 창문이 제대로 닫혀있는지 보려고 돌아다닌 겁니다. 2층을 말인가? 예, 주인님. 방마다 다 다니면서 살펴보죠. 이 보게, 베리모! 헨리경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 우린 자네한테서 진실을 듣기로 작정했어. 그러니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신상이 이로울 거야. 어서 말하게. 거짓말 말고. 도대체 자네 그 창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집사는 어쩔 줄 모르고 우릴 쳐다봤어. 그리고 끝없는 의혹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두 손을 쥐어짜더군. 주인님, 제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 그저 촛불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왜 촛불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나? 묻지 말아주십시오, 주인님. 저한테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저하고만 관계된 일이라면 주인님께 비밀로 하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난 집사의 떨리는 손에서 촛불을 빼앗아 들었네. 이 사람은 이것을 신호로 사용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난 말했지. 응답이 있는지 보기로 하죠. 난 그가 했던 것처럼 촛불을 들고 밤의 어둠 속을 응시했어. 달이 구름 속에 숨어 있었으므로 나무의 검은 둑과 희끄무레한 황무지를 어렴풋이 분간할 수 있을 뿐이었지. 그러다 갑자기 점을 찍어 놓은 듯한 노란 불빛이 검은 장막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난 탄성을 터뜨렸어. 불빛은 네모진 검은 창문 한가운데서 한결같이 빛나고 있었지. 저거다! 나는 외쳤어. 아닙니다, 선생님.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가 끼어들었어. 정말입니다, 선생님. 왓슨 박사, 그 촛불을 움직여보시오. 준 남작이 소리쳤지. 저봐, 저쪽에 있는 것도 움직이고 있어.
자, 이 나쁜 자식! 그래도 저게 신호라는 걸 부정할 테냐? 어서 똑바로 말하지 못해! 저쪽에 있는 패거리는 누구고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샤네의 얼굴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기색이 떠올랐어. 이건 주인님 일이 아니라 제 일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집을 나가. 예, 좋습니다. 나가야 한다면 나가죠. 넌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거다. 젠장, 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거야. 너희 집안은 우리 집안 사람들과 같이 100년 이상 한 지붕 아래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인을 상대로 못된 흉계나 꾸미다니.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인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네. 그것은 베리모어의 아내였어. 가정부는 남편보다 더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문 옆에 서 있었네. 가정부의 얼굴에 떠오른 강렬한 표정만 아니었다면 스커트에 쇼를 두른 뚱뚱한 몸집은 퍽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을 거야. 엘리자, 우린 가야 해. 이제 다 끝났어. 가서 짐을 싸도록 해. 집사가 말했지. 여보, 여보. 내가 왜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였을까요? 주인님, 저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 남편은 저를 위해서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말하거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불쌍한 동생이 황무지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차마 동생이 이 집 문 앞에서 굶주려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쪽의 불빛은 동생에게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신호고, 그리고 저쪽의 불빛은 우리가 음식을 가져갈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바로 탈옥수입니다, 주인님. 죄인 셀든이죠. 아내의 말이 옳습니다, 주인님. 베리모어가 말했다. 전 아까 저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초지정을 들으셨으니 어떤 음모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주인님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한밤중에 몰래 집안을 나다니고 창가에 촛불을 밝혔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인가? 헨리경과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가정부를 쳐다봤어. 이 무표정하고 행실 바른 여자가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와 같은 핏줄을 타고났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 그렇습니다, 주인님. 저희 처녀 시절 성은 셀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그 애가 어렸을 때 집안에선 온갖 응석을 다 받아주었고 하고 싶다는 일은 뭐든지 다 들어줬어요. 그 애는 자연히 세상이 온통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알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못된 친구들을 사귀더니 새끼 악마가 되어 저의 친정 어미의 속을 숯검정으로 만들고 집안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지은 끝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뻔하다가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주인님, 저는 어린 그 애를 보살피고 함께 놀아주었던 누나입니다. 제게 그 애는 언제 봐도 어리기만 한 고수머리 남동생일 뿐이에요. 그 애가 탈옥한 것은 사실 저 때문이었답니다. 그 애는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 부부가 매정하게 저를 외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막내가 경비대원에게 바짝 쫓기는 상태로 이곳을 찾아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그 애를 집 안에 들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던 중 주인님이 돌아오셨고 동생은 수색이 끝날 때까지 황무지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거라며 저곳으로 나가 은신한 거죠.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저희는 그 애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가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으면 남편이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죠. 저희는 매일같이 그 애가 어딘가로 가버리길 기도했지만 그 애가 거기 있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하느님을 믿는 정직한 여인으로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주인님께서는 잘못한 것은 제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은 오로지 저 때문이죠. 여인의 말엔 절절한 감정이 녹아 있어서 도저히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 그게 사실인가, 베리모? 예, 그렇습니다, 주인님.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좋아. 자네가 아내 편을 들었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내가 아까 한 얘기는 전부 잊어주게. 그리고 이제 방으로 물러가게. 이 문제에 관해선 내일 아침에 좀 더 얘기해보기로 하지. 부부가 방을 나간 뒤 우린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네. 헨리경이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 멀리 암흑 속에서 자그마한 노란 불빛 하나가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네. 정말 대담하군요. 헨리경이 말했어. 불빛이 여기서만 보이도록 장치해 놓았을 거예요. 그렇겠구만.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클레프트 토르 옆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3-4km 정도 될 것 같은데. 젠장, 왓슨 박사, 난 저자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실은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베리모 부부가 자진해서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아니었지.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초지종을 구한 것이야. 셀들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고 동정이나 용서가 불가능한 잔인한 범죄자였어. 그자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으로 다시 잡아넣는 것은 우리의 의무였지.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에게 희생될지도 모르는 것이야. 예를 들면 그잔 밤에 스테플턴네 집을 습격할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헨리경이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기도 했고. 저도 그럼 가겠습니다. 난 말했지. 그럼 가서 신발을 신고 그 리볼버 권총을 가져갑시다. 이왕이면 빨리 출발하는 게 좋을 겁니다. 놈이 불을 끄고 딴 데로 튈지도 모르니까. 5분 뒤 우린 현관을 나섰네. 우린 신음하는 가을바람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관목숲을 서둘러 지나갔지. 밤 공기엔 축축한 썩은 냄새가 무겁게 스며 있었어. 달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지만 하늘엔 시커먼 구름이 깔려 있었지. 황무지로 접어들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불빛은 여전히 앞에 있었고. 경의 무기는요? 난 물었네. 난 수렵용 채찍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린 재빨리 놈을 포위해야 해요. 놈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새끼와 같으니까요. 놈을 기습해서 저항할 틈을 주지 않고 제압하는 겁니다. 왓슨 박사, 홈즈 선생이 여기 있다면 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악의 세력이 승한 밤 시간 황무지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준 남작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끝없는 황무지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어. 그것은 내가 전에 그린펜 대늪지 근처에서 들었던 소리였지. 적막한 밤 시간에 그 소린 바람을 타고 전해왔어. 긴 저음의 신음소린 높은 울부짖음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다시 구슬픈 신음소리로 찾아들었네. 그 소리는 자꾸만 되풀이되었고 대기는 온통 귀에 거슬리는 무서운 소리로 전율했어. 준남작은 내 옷소매를 붙들었지.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떠올랐네. 맙소사 박사님,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황무지에서 나는 소리겠죠. 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린 멈추었고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네. 우린 귀를 쫑긋 세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박사님, 그건 사냥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준남작이 말했어.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힌 듯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난 등골이 서늘해졌네. 사람들은 이 소리에 대해 뭐라고들 합니까? 준남작이 물었지. 누구 말입니까? 이 고장 사람들 말이요.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박사님, 말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난 망설였지만 그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신음하더니 잠시 말이 없었네. 맞아. 그건 사냥개였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네. 하지만 그 소린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난 것 같았는데.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실한 방향은 알 수 없죠. 그 소린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혹시 그린펜 대는 뒤쪽에서 난 게 아닐까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쪽이었군. 여보시오, 왓슨 박사. 박사님도 그 소리가 사냥개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셨죠? 난 어린애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시오. 최근에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스태플턴과 같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는 그 소리가 어떤 희귀조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건 사냥개의 소리였어요. 맙소사. 그 모든 이야기의 일말에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일까? 내가 저주받은 운명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왓슨 박사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런던에선 그 모든 것이 우습게만 생각되었는데 여기 황무지의 어둠 속에서 저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군요. 게다가 내 숙부님 말입니다. 그분이 쓰러진 곳 옆에 사냥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했어요. 모든 게 아기가 들어맞는군. 박사님, 난 겁쟁이는 아니지만 저 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끼치는군요. 내 손 좀 만져보십시오. 준 남쪽의 손은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 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천만에, 젠장, 놈을 잡으러 나왔으니까 잡아야죠. 우린 타록스와 지옥의 사냥개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갑시다. 우린 지옥의 악마 새끼들이 몽땅 황무지로 쏟아져 나왔는지 알게 될 거요. 우린 어둠 속에서 천천히 기우뚱거리며 나아갔네. 주위엔 울퉁불퉁한 바위산들이 시커멓게 서 있었고 앞엔 노란 불빛 한 점이 또렷하게 떠 있었지. 그런데 칠흑 같은 밤에 불빛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만큼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없었지. 어떤 때 그 불빛은 지평선 위에서 멀어지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떤 때는 몇 미터 안쪽에서 나타날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 하지만 마침내 불빛이 있는 곳이 똑똑히 보였고 우린 그곳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지. 촛농이 흐르는 촛불 하나가 바위 틈새에 놓여 있었어. 바위가 병풍처럼 촛불을 둘러싸서 바람을 막아줄 뿐 아니라 바스커빌 관을 제외한 다른 방향에선 불빛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고 있더군. 우린 커다란 화강암 뒤에 몸을 숨기고 저만치에 있는 신호용 촛불을 바라보았어.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은 황무지 한가운데서 노란 촛불 하나가 바위 병풍을 두른 채 저 혼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헨리경이 속삭였네.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죠. 놈은 저 촛불 근처에 있을 게 분명해요. 놈이 나타날지 한번 보자고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자의 모습이 나타났어. 촛불이 켜져 있는 바위 틈새 안에서 흉악한 노란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지. 그것은 타락한 욕망이 얼굴 가득 아로새겨진 무서운 짐승의 얼굴이었다네. 더러운 진흙으로 뒤덤벅이 된 얼굴에 더부룩하게 자란 수염과 수세미 같은 머리하며 그것은 산비탈의 굴 속에서 살았던 미개인의 모습이었어. 그자의 발치에 놓인 촛불이 작고 교활한 눈 속에 반사되었네. 그자는 사냥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교활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좌우를 살폈어. 무엇인가가 놈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틀림없었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자가 낌새를 챈 것인지도 모르지. 난 그자의 흉악한 얼굴에서 어떤 불안을 감지할 수 있었어. 놈은 금방이라도 불빛 속에서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지. 그래서 나는 뛰쳐나갔고 헨리경도 거의 비슷한 순간에 뛰쳐나갔어. 그 순간 타록스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을 퍼부으며 돌멩이를 집어던졌고 그것은 우리가 숨어있던 바위에 정통으로 맞았다네. 그자가 튕기듯 일어나 달아나는 순간 그자의 작달막하지만 탄탄한 체구가 보였어.
바로 그 순간 다행스럽게도 다리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지. 우린 산 꼭대기를 넘어서 질주했고 그자는 사냥처럼 앞을 가로막는 바위돌을 껑충껑충 뛰어넘으며 굉장한 속도로 산비탈을 내리뛰었네. 권총을 발사하면 맞힐 수도 있는 거리였네만 총을 가지고 나온 것은 공격당했을 때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지 도망치는 비무장 탈옥수를 뒤에서 쏘기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 우린 둘 다 걸음이 빨랐고 평소에 체력 단련도 잘 해둔 편이었지만 그자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네. 그가 달리는 모습이 달빛 속에서 오랫동안 보였네. 마침내 그자는 작은 점이 되어 멀리 있는 산비탈의 바위 사이를 빠른 속도로 이동했지. 우린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지만 그자와의 거리는 더욱 넓어지기만 했어. 마침내 우린 걸음을 멈추고 숨을 헐떡거리며 바위에 주저앉았네. 그리고 그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네. 내가 너무도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 우린 헛된 추격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위에서 일어났지. 뾰족한 화강암 바위산의 정상에 은빛털이 살짝 걸려 있었어. 막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그 바위산 정상에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네. 빛나는 배경 앞에 선 그는 흑단 조각처럼 까맣게 보였지. 그것은 다름 아닌 자네 홈즈였어.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내 평생 그렇게 똑똑하게 본 것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있어. 내가 본 것은 키 크고 야윈 남자의 모습이었네. 그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약간 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마치 그 앞에 펼쳐진 이탄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황야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그는 그 끔찍한 황무지의 정령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탈옥수는 아니었다네. 그는 탈옥수가 사라진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거든. 게다가 그는 훨씬 키가 컸네. 나는 소스라치게 헨리경에게 그쪽을 가리켜 보았어. 하지만 내가 경의 팔을 잡기 위해 돌아선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네. 달은 아직도 날카로운 화강암 바위산 정상에 걸려 있었지만 조용히 그 위에 서 있었던 인물은 자취 없이 가버리고 말았네. 난 당장 거기로 달려가서 그 일대를 다 뒤져보고 싶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 준남작은 가문의 어두운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새로운 모험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네. 그는 바위산 정상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그 이상한 존재와 당당한 태도를 본 순간의 전율을 느낄 수 없었지. 경비원일 겁니다. 그는 말했어. 그자가 탈옥한 이후에 황무지엔 경비원들이 쫙 깔렸으니까요. 글쎄,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 하지만 난 그 일에 관해서 좀 더 조사해보고 싶다네. 오늘 우린 프린스타운 교도소에 황무지를 수색하라고 연락할 작정이야. 하지만 우리 손으로 그자를 잡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는군. 친애하는 홈즈, 어젯밤에 있었던 일도 그렇지만 자넨 내가 보고서를 통해 자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걸 인정해야 해. 내 얘기에 태반이 별 쓸모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난 자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어서 자네가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네. 앞으로 조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거야. 베리모 부부에 관한 한 우리는 그들의 동기를 밝혀냈고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했어. 하지만 황무지의 음산한 울음소리와 이상한 거주자들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다음 편지에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밝혀낼 수 있겠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네가 직접 여기 내려오는 것일세. 어찌됐건 며칠 안으로 소식도 전하겠네. 왓슨 박사의 일기장. 이제까지 난 초기에 셜록 홈즈에게 보낸 나의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방법을 버리고 당시에 써놓은 일기장의 도움을 받아 다시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때의 일기장을 읽어보니 마음속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당시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이제 난 탈옥수의 추적을 포기하고 돌아온 그 다음날 아침의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황무지에서 겪은 기묘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10월 16일. 가는 비가 흩뿌리는 축축한 날씨. 뭉클뭉클 피오르는 구름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다. 솟아오르는 구름 사이로 가끔씩 적막한 황무지의 굴곡이 드러난다. 산비탈인 가는 은빛 암맥이 새겨져 있고 멀리 있는 젖은 바위들은 햇빛이 비칠 때마다 잊지 않고 반짝거린다. 집 안팎은 온통 우울하다. 준남작은 어젯밤의 사건 이후 우울한 무기력 상태에 빠졌고 나 자신도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하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 위험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여태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모두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불길한 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찰스경의 죽음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에 예언된 그대로였고 황무지에서 이상한 짐승을 보았다는 농부들의 목격담까지 자꾸 나오고 있다. 나도 2번이나 사냥개의 울부짖음 비슷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 문제의 짐승이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벗어난 존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령 사냥개가 실제로 발자국을 남기고 황무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부짖는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스태플턴이라면, 그리고 모티머라면 그런 미신에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게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상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 누구도 내게 그따위 것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미신에 빠지는 것은 악마의 개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그 개가 눈과 입에서 지옥불을 뿜어낸다고 떠들어대는 불쌍한 농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엄지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을 터인데 나는 그의 대리인이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난 황무지에서 그런 울부짖음을 2번 들었다. 정말 어떤 큰 사냥개가 황무지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 사냥개는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며 또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그리고 낮에 놈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은 어찌된 노릇인가. 진짜 사냥개가 살고 있다는 가정도 전설의 개 운운하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어려움에 부닥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냥개와는 별도로 런던에 인간 대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다. 이름마차 속의 남자, 헨리 경에게 황무지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편지, 그것은 최소한 사실이었다. 물론 편지는 이쪽의 안위를 걱정하는 친구가 보낸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이 보낸 것일 수도 있다. 그 친구인지 적인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런던에 있을까? 아니면 우릴 따라 이곳까지 내려왔을까? 혹시 그는 내가 보았던 바위산 정상의 그 인물이 아닐까? 난 그를 언뜻 한 번 보았을 뿐이었지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된다. 그는 내가 이 지방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이 근방에 사는 이웃은 아니다. 그는 스태플턴보다는 훨씬 크고 프랭클랜드보다는 말랐다. 베리모어라면 비슷하지만 그는 집에 있었다. 분명코 집사가 우리 뒤를 쫓아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런던에서 어떤 미지의 인물이 우리 뒤를 밟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뒤를 밟고 있단 말인가? 우린 그를 따돌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린 가진 어려움 끝에 마침내 자초지종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나는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내가 맨 처음 느낀 충동은 헨리 경에게 나의 모든 계획을 밝히는 것이었다. 나의 현명한 지원자는 나를 도와줄 터이고 가능한 한 침묵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말도 없고 한마디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 황무지에서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그는 이상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는 그의 불안을 더해줄 만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오늘 아침 조반을 마친 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베리모어가 헨리경에게 면담을 청했고 2사람은 서재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에 앉아있던 나는 큰 소리가 오가는 것을 듣고 둘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짐작하게 되었다. 잠시 후 준남작이 서재 문을 열고 나를 불렀다.
집사가 할 말이 있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한테 자진해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도 우리가 처남을 잡으러 쫓아나간 것이 부당한 일이라는군요. 집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극히 침착한 태도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혹시 그랬다면 부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 오늘 새벽에 두 신사분께서 돌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셀든을 잡으러 나갔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소스라쳤습니다. 불쌍한 처남은 그렇잖아도 피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저 때문에 두 분에게까지 쫓기게 되었습니다. 자넨 자진해서 말했다고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달라. 준남작이 말했다. 자네 아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말한 것이 아닌가? 전 주인님께서 제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셀드는 사회적으로 위험인물이야. 황무지엔 외딴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자는 흉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그건 그자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스테플턴 씨 댁을 생각해보게나. 그 댁을 지킬 사람은 스테플턴 씨뿐이야. 셀든이 감옥으로 돌아갈 때까진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네. 주인님, 처남은 남의 집에 침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처남은 이 나라에서 다시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주인님. 며칠 안에 준비가 끝나면 처남은 남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처남이 아직 황무지에 있다는 걸 경찰에게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은 황무지 수색을 포기했고 그래서 처남은 배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경찰에 알리신다면 저희 부부도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부탁입니다, 주인님. 경찰엔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왓슨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어깨를 들썩했다. 셀든이 외국으로 고이 나가준다면 납세자들이 부담을 덜어주긴 하겠군요. 하지만 배를 타기 전에 누굴 해코지하면 어쩌죠? 그런 미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처남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죄를 지는 것은 자신의 은신처를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군. 헨리경이 말했다. 좋아. 그럼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인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남이 다시 감옥으로 잡혀갔다면 불쌍한 제 마누라는 가슴이 터져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주인을 비호하게 된 것 같군. 안 그런가요, 왓슨 박사님? 하지만 사정 얘기를 구구절절 다 듣고 나니 그자를 경찰에 넘길 수가 없을 것 같군. 그럼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세. 자, 이제 됐으니까 집사는 가보도록 하시오. 베리모어는 더듬거리며 감사의 말을 몇 마디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가지 않고 우물쭈물 하더니 다시 돌아섰다. 주인님께서 정말 고맙게 대해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진작 했어야 했지만 제가 그 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수사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전 아직까지 그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찰수 주인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관한 일입니다. 준 남작과 나는 둘 다 벌떡 일어섰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다고? 아닙니다, 주인님.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전 찰수 주인님이 그 시간에 왜 쪽문 앞으로 나가셨는지 압니다. 그것은 어느 여자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를 만나러? 숙부님이? 예, 주인님. 그럼 그 여자의 이름은? 전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의 첫 글자는 압니다. 그것은 LL입니다. 베리모어, 자넨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 예, 찰수 주인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한 통의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찰수 주인님은 유명 인사이기도 하셨지만 인정이 많다는 것이 소문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주인님께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엔 편지가 한 통밖에 안 와서
전 그것을 유심히 보았죠. 그것은 쿰 트레이시에서 온 편지였고 주소는 여자의 필체로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죠. 아마 아내가 아니었으면 그 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아내가 찰스 주인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벽난로의 제바지 뒤쪽에서 불에 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서재에 손을 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편지는 거의 전부가 다 없어졌지만 맨 끝에 작은 조각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불에 탄 글씨는 검정 바탕에 회색으로 도드라져서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편지 말미에 주신으로 적은 부분 같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은 신사이시니 이 편지를 태워 없애주시고 10시까지 쪽문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LL이라는 머리 글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오, 그것을 가지고 있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어 올리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숙부께서 같은 필적의 편지를 더 받으신 적이 있나? 주인님, 저는 원래 찰스 주인님 앞으로 온 편지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것 한 통만 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편지가 온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리모, 난 이해가 안 가는군. 어떻게 이 중요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나? 예, 그 편지 조각을 본 건 그 골칫덩이가 이곳으로 굴러 들어오고 난 직후였습니다. 게다가 우린 찰스 주인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들춰내봤자 우리 가엾은 주인님께 득이 될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분이 관계된 일에 대해선 무조건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자넨 그 일이 숙부님의 병판에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전 그 일을 들춰내는 것이 하나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도 고맙게 해주셨으니 제가 알고 있는 일을 모두 주인님께 털어놓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네, 베리모. 고맙네. 이제 가보게나. 집사가 나가자 헨리경이 나에게 물었다. 왓슨 박사님, 방금 들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태를 더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레를 추적할 수만 있다면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린 그 정도 단계에는 도달한 거예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엘레를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홈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홈즈의 수사에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줄 거예요. 내 판단에 의하면 홈즈는 이 소식을 들으면 여기 내려올 게 분명합니다. 난 당장 내 방으로 가서 아침 나절에 나눈 대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베이커가 있어 아주 드물게, 그것도 짧은 답장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홈즈는 요즘 아주 바쁜 것이 틀림없다. 홈즈는 답장에서 내가 보낸 정보나 나의 임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공갈 사건에 온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보는 이 사건에 대한 홈즈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 틀림없다. 홈즈가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을까. 10월 17일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다. 담쟁이 동굴은 비를 맞아 수선거리고 처마에선 물이 뚝뚝 듣는다. 나는 저 춥고 황량하고 쉴 곳 하나 없는 황무지의 탈옥수에 대해 생각했다. 불쌍한 낙마. 그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는 지금 고행으로 속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또 다른 인물, 이름 마차 속의 얼굴, 달을 배경으로 서 있던 남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미행자, 어둠의 인간인 그도 지금 저 황야에 있을까? 저녁 때 나는 비옷을 걸치고 시커먼 형상이 가득한 질퍽거리는 황무지로 나갔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은 귓전에서 윙윙거렸다. 신께서 지금 대습지로 들어가는 짐승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오늘 같은 날은 고지대의 굳은 땅도 푹푹 빠지는 수렁이 되고 말 것이다.
난 고독한 사나이가 서 있던 그 시커먼 바위산을 찾아냈다. 뾰족한 정상에서 음습한 산비탈을 내려다보니 거센 빗줄기가 젓갈색 사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지에 낮게 드리운 먹구름이 기기묘묘한 바위산의 비탈을 따라 회색 소용돌이를 이루며 내려가고 있다. 멀리 왼쪽에 분지은 비안개에 반쯤 가려진 바스커빌관의 뾰족탑 2개가 나무숲 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것은 산비탈에 촘촘히 뚫려있는 선사시대의 주거지를 빼곤 이곳에서 보이는 인간 삶의 유일한 표시였다. 어디에도 내가 이틀 밤 전 바로 이곳에서 보았던 고독한 사나이의 자취는 없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모티머 선생을 만났다. 그는 풀미르의 외딴 농가에 갔다가 소박한 이륜마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황무지 길을 달려 귀가하는 중이었다. 그는 헨리경과 나를 각별히 챙겼고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보기 위해 바스커빌관에 매일 들르다시피 했다. 난 모티머 선생의 강권으로 이륜마차에 탔고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애완견 스페니어를 잃어버려서 몹시 속상하다고 말했다. 개가 황무지 쪽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엔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난 최선을 다해 위로해 주었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린펜 습지에 빠진 조랑말이었다. 난 모티머의 애완견이 집에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모티머 선생, 이 근방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 선생께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난 물었다. 마차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심하게 덜컥거렸다. 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름의 머리 글자가 LL로 시작되는 여자는 없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없는데요. 그는 말했다. 집시하고 막노동꾼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이름이 몇 되긴 하죠. 하지만 농부나 상류층 가운데 그런 머리 글자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 생각 좀 해보죠.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아, 로라 라이언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의 머리 글자가 LL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쿰 트레이시에 살고 있습니다. 로라 라이언스가 누구입니까? 난 물었다. 프랭클랜드의 딸이죠. 뭐라고요? 그 괴짜 영감 프랭클랜드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여자는 황무지를 스케치하러 온 라이언스라는 이름의 화가랑 결혼했어요. 라이언스는 과히 질이 좋은 자가 아니었는데 게다가 그녀를 차버리기까지 했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잘못이 꼭 어느 한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프랭클랜드 영감은 딸이 자기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데다가 두어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딸과의 관계를 아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많은 늙은이와 죄 많은 젊은이 사이에서 딸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엔 프랭클랜드 영감이 돈푼을 좀 집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감 자신의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아서 많이 주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아무 희망 없이 곤두박질치게 놔둘 수야 있겠습니까? 그 여자의 일이 소문나면서 이곳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스테플턴이 돕고 찰스경이 도왔죠. 나도 약간 기여를 했고 말이에요. 그 여자는 타자 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티머는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의 호기심을 적당히 채워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했다. 제3자에게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쿰 트레이시에 갈 생각이다. 모호한 평판을 가진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알 수 없는 사건들의 연쇄에서 한 가지 일은 확실해질 것이다. 난 뱀 같은 지혜를 갖게 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모티모가 점점 질문의 강도를 높이며 압박해 들어올 때 난 프랭클랜드의 두개골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슬쩍 물었으니까. 그러자 모티모는 오는 동안 내내 골상하게 대해서만 떠들어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음습한 날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겨서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생겼다. 그것은 방금 베리모어와 나눈 대화인데 나는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모티머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준 남작과 둘이서 카드 놀이를 했다. 때마침 집사가 장서실에 있는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자네의 그 소중한 처남은 남미로 떠났나? 아니면 아직도 저곳에 숨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왓슨 박사님. 제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처남은 온통 배만 끼치고 있으니까요. 사흘 전에 음식을 갖다 준 뒤론 전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굴을 좀 보았나? 아닙니다.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기 있는 게 틀림없구만. 음식을 가져간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난 자리에 앉아서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베리모어를 응시했다. 그럼 거기에 누가 또 있는 것인가? 예, 왓슨 박사님. 황무지에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일주일쯤 전에 처남이 말해줬습니다. 그 남자도 은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느낌에 범죄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왓슨 박사님, 전 이런 게 정말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는 갑자기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베리모, 내 말 잘 들어요. 난 자네 주인 문제만 아니라면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오로지 헨리경을 돕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네가 싫다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리모어는 순간 머뭇거렸다. 자신이 흥분해서 내뱉은 말을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듯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집사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황무지 쪽을 면하고 있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손으로 가리켰다. 장단컨대 저기 어딘가에서 죄받을 일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흉측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겁니다. 헨리 주인님이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찰스 주인님이 돌아가신 일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검시관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밤에 황무지에서 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어두워진 다음에 저것을 나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또 저기 숨어서 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묘한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바스커빌 성을 가진 사람에겐 하나 좋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헨리 주인님이 새 하인들이 이곳을 넘겨받는 그날 얼씨구나 하고 이 모든 것과 하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묘한 인물 말이에요. 난 말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은 없습니까? 셀들은 뭐라고 하답니까? 그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본 적은 없답니까? 처남은 그자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그자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처남이 보기엔 꼭 신사 같기도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살고 있답니까?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 산비탈의 돌집 어딘가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하고요? 처남이 보니까 아이 녀석이 하나 딸려 있어서 그 애가 필요한 걸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 애는 아마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러 쿰트레이시로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리모. 언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집사가 물러간 뒤 난 어두운 창가로 다가갔다. 흐린 유리창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뒤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집 안에서도 이 밤은 뒤숭숭하지만 황무지의 돌집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원한을 품은 인간이기에 이런 때에 저런 곳으로 숨어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크고 무거운 목표가 있기에 그런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가? 저 황무지 위의 돌집에 나를 그토록 지독하게 괴롭혀온 문제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난 내일 당장 수수께끼의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리라고 맹세한다.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 5부
오늘 밤 책 한 잔.